원시보다 이 수업이 금요일 날 하루 쉬는 날이 있었죠? 6월 6일인가? 이제 그거라면 하나 이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수요일에 보강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강하는 것까지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고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트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제 생성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 말하는 히버투 그다음에 스커딩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요트에서 가지고 테이킹, 자이빙 하는 거라고 거의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우선 요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지난번에 우리 오토파일럿 작동하는 거 세팅하는 거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관련이 있는 내일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LMS로 올렸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분량의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 시간은 한 30분 이전으로 해가지고 과정으로 하나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마무리할 내용이 많았고 50분을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50분이 돼가지고 과제 없이 듣기만 하는 걸로 마쳐야 되도록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구나, 조금 더 한 3시간짜리로 늘렸으면 적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3시간 들어가는 건 곤란해요. 25분씩 두 토막으로 나오면 50분 되죠. 그래서 조금 제 말이 원래 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시험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50분이 돼서 과제는 하나만 앞 시간큼은 제출하면 됩니다. 또 애를 먹을 수 있나 싶어서 하는데 복잡한 게 아니고 1848년부터 1911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 연결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요. 1848년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낯선 외국 배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벌컥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1911년 그 사이에 독도 발견 기록도 그때 있고요. 독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라 그러고 일본은 타케시마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자꾸 신경이 붙고 있고 한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꾸 독도 명칭 가지고 영유권까지 주장하면서 하니까 양쪽 나라에 속하지 않는 영어 이름으로 량푸르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버리거든요. 근데 량푸르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맨 처음에 썼던 나라가 프랑스의 배가 독도를 량푸르라고 정했는데 그 량푸르라는 게 자기 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고래잡이 배가 1849년에 동해로 들어와가지고 작업하면서 독도 발견한 그 기록이 독도 울릉도에서 작업했던 기록, 그 다음에 독도 울릉도 상륙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프랑스 해군 저급한테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 몇 마리 잡았고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고래가 있고 이런 것들 보고서 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프랑스 쪽에서 동해안 바다 한가운데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 중에 하나는 암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발견한 배 이름을 해갖고 량푸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그냥 량푸르로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량쿠르라는 배가 그때 독도를 처음 발견했느냐? 아니고 그 1년 전에 벌써 미국 배들이 와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울릉도 독도를 기록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미국 배들이 1840년대, 50년대에 막 고래 잡으러 다니다가 그 뒤에 안 와요. 저거 잡을 고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오는 틈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1890년대에 우리나라 바다 동해에서 고래 잡겠다고 그 고래 전진 기지를 동해안에다가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고래 자기 터크를 내면서. 1899년에 러시아가 내고 그 다음에 1900년에 일본이 내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때 하면서 고래 전진 기지로 일본이나 러시아가 먼저 하긴 했는데 러시아가 요청한 장소 중에 하나가 장계항이에요. 장계항이고 그리고 그 장계항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고래 찾아다니고 하면서 썼던 데가 돼가지고 그 뒤에 99년에 다시 특허를 받아서 작업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러시아가 저래 하면 설치면 안 돼 해가지고 바로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다가 대한제국에다가 특허 내줘 그러고 또 특허를 내주면서 마찬가지로 일본은 장시현포에다가 또 기지를 설치를 해요. 그러다가 장전항이 또 설치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전항이고 왜 장전항이 자꾸 관심을 갖냐면 충분히 수산 고등학교의 그 앞에가 뭐냐면 강원도립수산전습소라고 해놓고 그 강원도립수산전습소가 1945년 12월 12일에 충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장전항에 있던 것이 이전에 왔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럼 장전항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장전항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장전항이 1890년 그때부터 이미 장전항이 고래 기지로 엄청 이용이 많이 됐던 곳이었다가 충문진이 1911년에 수산 전습사가 생겼다고 한 것하고 말만 있었다가 갑자기 1945년도에 장전항에 있던 강원도립수산전습소가 중문진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1911년하고 1945년 그 사이에 활동이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1911년에 됐던 것이 1915년에 뭐가 되고 1920년에 뭐가 되고 1940년에 뭐가 되고 그래서 해방이 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대학이 되고 뭐 큰데하고 합쳐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문지만 맥이 다 끊겨져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는 또 그 앞에 중문지 수공고가 폐교된 걸로 돼 있어. 근데 학교는 가면 성격이 있다고 성격 기념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자체에서 생각한 거하고 학술적이나 사회에서 지금 기록으로 남긴 거하고는 전부 하나도 이게 악의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수산대학 또 있거든요. 부산수산전문학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1942년이나 3년에 만들어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문이보다 훨씬 늦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경대학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부산공업대학하고 합병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부산수산대학 그 이전에 뭐 이름들이 있다가 부산수산대학으로 있다가 이 부산수산대가 부산공업대하고 합쳤고 부경대학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그 안에 보면 양쪽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수산교육의 요람이었다. 그러다가 공업대학은 옛날 도로공사 건축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것들 하면서도 또 그거 방에 가면은 부산 공업 고등 뭐 학교인가 이런 것들이 또 저 1930, 40년 아주 초기에 만들어졌죠. 그 역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 부경대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주박죽이 되어 있지만 그 전통적인 어떤 걸 이어왔다는 이 역사성을 다 중문제는 하나도 없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뭐 일본 시대 때에 어떻게 했는 거를 찾을 방법도 지금 아직은 엄두도 안 나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꾸면서 과제를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내용이 좀 불행 많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신문 기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문 기록들을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으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그 공지한 대로 10시 반에 10시 반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내일은 걔랑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공지를 아까 나갔을 겁니다. 기사한 대로 아마 확인 요청 들어온 것 같은데 하시고 오전에 9시 안원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공지가 10시 반으로 한다고 나왔다. 그래서 10시 50분 10시 뭐로 돼 있어요. 시험하러 바로 오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좀 그래서 뭐가 수월하게 하는 쪽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상관없는데 자 그리고 교수님이 땀이 낀단 말이야. 제가 월요일날 요트 필리시험을 접수했습니다. 네? 내가 가서 봐야지. 내가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도대체 시기를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슬슬 부하가 치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하고 저는 뭐 합격하고 그거 없고 또 마찬가지 도안을 줘야 되겠다. 줄을 풀고 땡기고 하는 정도는 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감점이 됐다는 것도 부위가 친다. 찔러. 부위가 친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상관없는데 최선을 한 달에 해가지고 줄을 풀고 땡기고 하는 정도로 도와줬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를 완료 안 했다고 말이지. 다음 달에 시험이잖아. 예, 7월 7일 날. 7월 7일. 네, 7월 7일 날 시험인데 굳이 뭐 내가 7월 7일 날 결정이 그건 모르겠고 일단 뭐 그 전에 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것도 가서 타봐야 되잖아. 뭘? 토요일 날 가가지고 요일날 배운다고요? 뭐 그렇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은 돈 40만 원 있는데. 응, 맞아. 돈 내야 돼, 그거. 왜? 돈 내야 돼. 지난번에 한 것도 돈 그게 내는 거야. 우리 그거 연수비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많이 냈나? 응. 아니 그렇게 안 된다 같은데.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이래가지고 저렴하게 되겠지. 대학교 강원대 거기서 그뭐 하여튼 막 싸게 했어요. 그런 어떤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것 근데 같아요. 너무 싸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왔다. 네. 서울 경기 쪽에는 한 7, 80 왔는데 그러니까 와서 하룻밤 자고 해도 경비가 남고 남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비용 다 지급하기로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더 연습하면 비용 내야 돼요. 수산화 가야 돼. 안 봐요. 토요일 날 하고 수산화 가가지고 타봐야지. 하여튼
하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해보면서 네가 잘해줘. 느낀 게 많습니다. 자, 서두를 너무 길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여기는 이제 태풍 피항 조선에 있어가지고 많이 쓰는 방식이 3R 방식, 그다음에 LLS 방식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저는 이거 기분 나쁜 게 전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알아듣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저처럼 영어가 서툰 사람은 R이 뭔지 전부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R은 right로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꾸 점검할 때마다 점점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계 바늘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 지금 태풍이 접근하는데 접근하는 태풍이 있어가지고 태풍 접근하는 것에 오른쪽에 배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람을 오른쪽 선수로 받아야 태풍을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뜻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요령이잖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자기들의 요령을 자기들이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요령이 한국 사람 말하고 안 맞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우 그러면 3우 법칙 이래 놓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항상 보면은 이래갖고 3R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우 목사님 3우 에이 싫어. 희한한 연결된 거. 제가 맨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광고에 매일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압니다. 근데 우잖아. 그러면은 이거 갖고 그냥 3우 이래갖고 하고 우리 한국 시험에도 3우라고 해주면 좀 낯선 사람들한테 나을 텐데 이거 꼭 이렇게 하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차피 한국 사람한테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래놓고 이것도 뭐 LLS거든요. 이 외우기가 참 안 쉽죠. 자, 바람이 자꾸 왼쪽으로 바뀌네. 즉 내가 바람이 지금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데 이게 아까보다 자꾸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당신은 태풍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 태풍 자체가 저 필리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한국 쪽으로 접근해 오잖아요. 이게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 진행 방향에 있어서 너 배는 왼쪽 편에 있는 거야. 왼쪽 편에 있는데 있으면 배를 어떻게 몰아야 태풍으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면 그 얘기예요. 바람을 우현에 선미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죠. 바람을 S라고 해놓고 이거는 선미라는 얘기로 S를 붙이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선미긴 선미인데 오른쪽 선미니까 R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법칙이 LLRS 이렇게 돼야 되는데 LLS 이렇게 해서 외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영어 자기가 쉬운 대로 외우는 거지. 우리 같으면 자 그래서 선이잖아요. 우민에 자자 우미 이래야 되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늘 합니다. 자, 3우입니다. 자, 우의 거는 3우. 자자우미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거는 태풍이
태풍철이죠. 곧 여름이면 태풍철인데 태풍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바람을 맞을 때에 아까 나가서 할 때보다도 배가 선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아까 나갔을 때는 1시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온 것 같았는데 지금 나가서 늦게 보니 간식에 보니 2시 방향쯤 되는 거 같고 근데 조금 이따 또 다시 나가서 보니까 3시 방향인 것 같으면 이게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우입니다. 첫 번째 우. 두 번째 우는 뭐냐면 그 상태가 되면 이 배는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 편에 있는 거야. 오른쪽 편에 있으면 너는 위험해. 위험 반응이거든요. 엄청 위험해. 엄청 위험하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 네 배가 가는 방향을 바람이 오는 방향에서 바람은 오른쪽 선수로 받으면서 가야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 선수로 받으면서 가야 돼 있는데 오른쪽 선수의 숫자를 보십시오. 2에서 3포인트라고 돼 있죠. 이게 포인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2점에서 3점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11.25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점은 전체를 36토막 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학년 1학기 때에 32방이 할까 머리가 안 닿아서 고민스럽다 했을 때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점을 찍을 때 36점을 찍어가지고 보통 옛날에 했습니다. 그 옛날 방식이거든요. 360등분을 표시할 수 없을 때 360등분을 표시하는 거는 기계화 많이 되었을 때 얘기고 옛날에는 4방, 8방, 16방, 32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32방에 해당하는 것에 점을 하나씩 찍으면 점 2칸 내지 점 3칸 이런 뜻인데 점 2칸 같으면 11.2니까 22도, 23도, 25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2, 3도에서 36도 사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정밀하게는 뭐냐면 직각을 90도로 하잖아요. 직각을 90도 하는 것을 절반 나누면 45도죠. 이 절반을 또 나누면 22.5도예요.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볼 때에 농구 경기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면서 중간에 많이 쉬는 거를 하프 하거든요. 하프 타임이 하거든요. 하프 타임이 뭐냐면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토막을 내었을 때도 명칭을 붙일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는 쿼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하프를 합니다. 세 번째는 3쿼터를 해요. 네 번째는 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토막 내는 것이 부를 때 보면 반드시 1쿼터, 그건 보통 쿼터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프라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 4분의 2니까 4분의 하면은 절반 되니까 하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쿼터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에는 엔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쿼터에 해당합니다. 바람 부는 방향이 1쿼터에 해당돼요. 각도가 90도의 절반의 절반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면 뒤에 띄워보세요. 풍랑을 선미 쿼터로 받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쿼터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쿼터라는 것은 반의 반이니까 이것이 이 개념이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태킹 자이빙 할 때에 바람 받는 방향이 지그재그로
하면서 바람 받는 방향이 커터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커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태풍 피항할 때 바람 방향 이것이 바람을 이런 풍향을 이렇게 받아라는 얘기거든요. 그 여기는 보면 요거는 자이빙할 때 커터. 예 자이빙할 때 커터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트래킹할 때도 바람을 지그재그로 갈라 하면 똑같은. 예 커터로 받아야 이게 전진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프를 넘어서 3쿼터 비슷하게 받아버리니까 바람이 뭐 배가 바로 뭐 옆으로 이게 무슨 거 태킹하는 잘 이기는 거 봤는데 뭐 합격이야. 이거 약간 잊어버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바람을 반영입니다. 태풍이 올 때 바람 방향을 쿼터로 받아라는 거죠. 여기는 2.3점으로 되어 있는데 2.3점 같으면 거의 한 23도에서 35도쯤 받아라는 그 뜻인데 23도, 35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2포인트, 3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약하면 그냥 직각의 반영 아닙니다. 그냥 직각의 반영. 그러니까 커터 방향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는 그냥 커터로 얘기하거든요. 야, 바람을 커터로 받아. 그러면 그게 20도에서 30도 사이 받아라는 뜻으로. 그래서 커터가 22.5도거든요. 예. 뭐 그렇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오른쪽 보면 삼우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좌자 우미. 바람이 왼쪽으로 자꾸 바뀌면, 즉 아까보다도 시계 방향 후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하면 좌반원에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면 바람을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하므로 풍랑을, 여기는 또 풍랑이라고 되어 있네? 이 풍랑인데? 풍랑으로 되어 있구나. 맞아. 풍랑이라 하면은 바람에 섞여 오는 파도 얘기거든요. 풍랑은 바람이 아니고 바람에 섞여 오는 파도가 그쪽 방향에서 오니까 풍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배가 덜 휘청거리면서 가라 이 뜻입니다. 전부 다 이 풍랑이거든요. 풍랑을 여기도 마찬가지 풍랑을 오른쪽 섬미에서 받으면서 빠져나가라. 그래야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마찬가지 파도를 선수 커트에서 받아라. 이거는 왼쪽 좌좌우미 하는 거는 왼쪽 선미 커트에서 받아라. 이게 좀 그 말입니다. 다음에 히버2하고 스커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수를 풍랑 쪽으로 향하게 해서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가는 방법,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쿼터 받으면서 갑니다. 파도를 받을 때에 배달의 기수, 우리 때 국군 방송 배달의 기수 때 해군 나올 때마다 이걸 쳐박으면서 거칠은 파도를 헤치면서 배달의 기수 세대. 배달의 기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대한뉴스 보는 세대. 볼기로서 배달의 기수 또 재밌게 배달의 기수. 그게 보면 파도를 듣고 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수를 바로 받거든요. 받으면 이게 정확하게 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을 뜨면서 하기 때문에 밀꽃이 일반 배가 그렇게 하면 그 배에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일반 배들은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이렇게 파도가 오는 방향을 보면서 파도를 오른쪽 커터나 왼쪽 커터나 받아야 되는데 주로 오른쪽 커터를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 커터. 왜냐하면 태풍을 그렇게 받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거의 우연 커터를 받아요. 보통 이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받으면서 풍랑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링 할 때는 선미 우현 커터를 받아요.
섬미 커터로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섬미 커터로 받을 때에도 이쪽으로 받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태풍을 피할 때 이게 지금 계속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섬미 우연 커터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풍 피할 때 히브2 어떻게 할 거냐? 우연 커터로, 우연 선수 커터로 받는다. 스커딩 어떻게 할 거냐? 선미 우연 커터로 받는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우현으로 받아라, 뭐, 좌연으로 받아라,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래 견디고 간다는 뜻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태풍 벗어날 게 아니고, 그 집이 있으면은, 우연으로 받았다가, 좌연으로 받았다가, 우연으로 받았다가, 좌연으로 받았다 하면, 지그재그를 하면서, 쭉, 위치를 유지하면서 가죠. 근데, 위에처럼 오른쪽만 빠지면 이게 결국은 빙글빙글 돌거든요. 예. 돌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태풍 빠져나갈 때 조정. 예. 요거는 어쨌든 견디는 조정인데 그 위치를 견디려고 하면 지그재그를 하면서 그 위치를 멀리 빠져나지 않고 하려면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처럼 가야 되니까 요게 마치 지난번에 우리 요트 전진을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태킹할 때 어차피 태킹을 해도 울릉도에서 독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맨날 갔다가 자이빙하고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려 하면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히브2나 스크링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2는 스크링 해야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는 상황이 이제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데 배를 타신 분들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배가 가는 방향이라는 게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거든요. 울릉도에서 독도 간다 하면 104도입니까? 104도는 중진에서 울릉도가 104도. 예. 가야 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104도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104도 같으면 한 4시 방향이라고 마음속에 이미 다 와가 있어요. 그럼 그 4시 방향에는 안 바뀌어요. 그럼 4시 방향이고 그걸 가되 지그재그로 가야 된다고 하면 지그재그로 가면서 104도로 가야 되니까 104도에서 한 25도 전후로 유지를 해 가야 갈 수 있다는 이게 마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104도로 가면서 25도 전후로 한 25도에서 30도 전후로 맞춰 간다면 그 104도에서 35면 135도쯤 가야 되고 135도 같으면 그게 그거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4도에서 뭐 한 25도쯤 빼버리면 80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80도 안에서 135도 사이로는 가야 된다는 게 이미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그 생각이 이렇게 안 되면 방향을 다 놓치게 되는데 그날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다들 이렇게 미지의 방향선, 미지의 위치선이 다 못 잡으신 거죠. 네. 미지의 위치선을 못 잡으시니까 상황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배생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나은데 이제 아직 배에서 망망대해를 보면서 위치선을 잡는다. 그리고 저걸 보면서 가라 한다고 그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보면 다 고기가 고기인데 그쪽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 보다 보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데 그날은 보통 우리가 패킹할 때 참 방향 문표가 없어갖고 개묻겠더라. 자이빙은 항구 쪽이니까 뭐 산을 보든지 광부지를 보든지
마스트 꼭대기에 풍량계를 이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그 사이 그게 예. 그걸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그게 갈라진데 이게 뭐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딱 맞춰야 된다니까. 그렇다는데 잘안 돼. 그게 바람이 순식간에 또 도봉시랑 확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지금 숙달이 안 된 사람이 맞추기는 예, 바람이 도봉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 맞췄다가 배가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 보면서 딱 맞추면 하여튼 그 근사치를 가지고 박 대표님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을 했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니 그 위에 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람 반응 도체포 저기 보고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히려 한 가지 팁이 뭐라면은 그 그물 부위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깃발이 휘날리잖아요. 그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날은 없었어. 그리고 뭐 크게